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 기술과 디지털 기기는 인류 문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각기 다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ICT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고 ICT 기술이 진화될수록 미래 기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보안이다. 이 사이버 공간과 현실 세계가 이 IoT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이 바로 현실 세계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안, 특히 해킹이 이용이 될 수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도 그에 따라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은 악성 코드, 디도스 공격과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은 점점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 전쟁 시대, 전방위적인 보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펌핑 환경에서의 보안은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획기적이고 편리하게 바꿔줄 미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ICT 융합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제2의 삶의 영역. 우리의 삶과 결합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융합 보안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는 일상이 된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들. 그 속의 수많은 데이터들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특히 활성화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소통 방법을 가져왔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하는 글과 동영상들은 모두 데이터가 돼가고 있다. 옛날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환경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의미가 됩니다. 세상이 점점 디지털화된다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결국 빅데이터 세상이 되는 거죠. 이제 개인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있다. 수없이 쏟아지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미래 경제 성장의 마스터키로 불리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우리의 일상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서울시의 심야 버스, 이른바 올빼미 버스도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다.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여겼던 것은 심야 시간에 유동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심야버스 이전에는 심야 교통 카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KT의 일일 약 30만 건의 통화량을 분석해서 저희가 심야버스 노선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수집된 약 30억 건의 통화량 통계 데이터와 심야 택시 승하차 기록 500만 건의 교통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했다.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로 심야에 이동하는 사람들의 주요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심야 유동 인구가 밀집되는 곳과 교통 경로를 정확히 분석해 최적의 노선과 정류장 위치, 그리고 배차 간격까지 조정했다. 또 요일별 패턴까지 분석해 심야 버스 노선을 최적화한 것. 버스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중공영제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야간 심야 시간에 이동 패턴을 분석해서 그에 따라서 노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했다. 시민들은 심야 시간 택시 대신 올빼미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1인당 약 7,000원 정도의 택시비 절약이 가능해졌다. 낮은 운행 요금과
서울시의 주요 노선을 밤새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심야 시간 늦게까지 일하시는 야간 분들, 그다음에 대리 택시 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다 보니 16년 4월 현재는 8개 노선 47대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일 평균으로 한 사람 한 4,700명 정도의 시민분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친숙하게 된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통찰력을 주기도 한다. 구글은 인플루엔자 등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 빈도를 조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독감 확산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했다. 사람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가기 전 검색창에 독감이나 기침 같은 단어를 먼저 검색해 본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로써 구글은 독감 유행 정보를 미국 보건당국보다 한 발 앞서 제공하고 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범행 장소와 시간, 범인까지 미리 예측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영화. 이 영화 속 이야기는 빅데이터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범죄 예측 시스템 프레드폴. 새로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최신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반영돼 일선 경찰들에게 그날의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진이 일어난 후 여진이 남는 것처럼 범죄 역시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 이를 통해 순찰을 강화해 범죄 예방 효과가 증대됐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무래도 미디어 산업은 이제 완전히 빅데이터 산업으로 변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융도 핀테크가 되면서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부분 변하고 됐고, 또 거기다가 이제 보건, 의료 부분은 뭐 거의 이제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스포츠 경기도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할 때 그 몸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선수들이 연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인 그 경기 운영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는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굉장히 빅데이터는 일상적인 그런 도구가 됐죠.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 또한 짙은 법. 빅데이터의 활용이 확산될수록 그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방대한 정보가 집적된 것이기 때문에 힘과 특권이 따른다. 그만큼 이를 오남용하거나 조작될 위험도 커지는 셈이다.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높아지지만 그 데이터의 또 다른 어떤 그 단면이 개인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요. 사생활 보호 측면하고 관련되지만 데이터가 또 남용, 오용될 수 있습니다. 너한테 잘 맞춰서 서비스 해달라라고 했지만은 기업들은 그 정보를 오남용해서 굉장히 귀찮게 할 수가 있죠.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고 전화하고 당신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 필요한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요새 전화를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시시각각 만들어지는 빅데이터.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되고 범위도 점차 확산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걷다 보면 발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 웹서핑을 한다든지 글을 올린다든지 하면은 그 인터넷 공간에 남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 관한 기록, 즉 디지털 발자국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와 결합되면
사생활 침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이용해 가장 악용되고 있는 것은 일명 신상털기. 무분별한 신상털기의 후유증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게 원래 그 목적은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또 일반 개인들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발자국을 분석함으로써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명 신상털기라는 내용인데 그런 걸 하면서 점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우리는 실제로 신상 정보를 얼마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지 한 대학의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에 참가하는 제작진은 이름과 메일 주소, 아이디만을 제공했다. 이 세 가지 단서로 과연 개인 정보를 얼마나 알아낼 수 있을까? 실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작진의 SNS 활동 내용이 나온다. 이를 통해 주소와 학력,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과 야구팀까지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실험을 시작한 지 단 30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다 살았으시가. 그리고 이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나오신 데가 다 맞나요? 예, 정말 졸업연도까지 확실하게. 이런 거 다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공개해 놓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네. 제 와이프, 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제 와이프도 다 어떻게 알아내셨나요? 가족 관계나 아니면은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특히 부모님보다는 이제 동생이나 누나, 자매나 형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그 SNS나 인터넷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쉽게 신상을 털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SNS는 곧 나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통해 유출된 개인 정보가 해킹이나 피싱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디지털 발자국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 각 개인의 어떤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사가 무엇인지, 취미 활동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심지어는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로부터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행동은 오프라인의 행동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공개될 수 있는 것만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융합 산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선진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미국 백악관에서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도 내보냈고, 그리고 2015년에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법이라는 것을 발의하여서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 증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확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은 우리 삶의 연장선에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점점 스마트해질수록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 또한 똑똑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 범위도 커지고 있다. (2003년) 디도스 공격으로 국내 인터넷망이 마비돼 혼란에 빠졌던 125 인터넷 대란.
이후로도 사이버 공격은 언론사와 금융기관, 국정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 지난 2013년에 발생한 3.20 사이버 테러 당시 직접 혹은 간접적인 피해액은 약 9천억 원. 사이버 테러는 방송,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이 시대의 새로운 공포가 됐다. 초반에 해킹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어떤 그 큰 시스템 혹은 중앙에 많은 정보가 있는 쪽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떤 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굉장히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퍼뜨려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 2013년 문자 메시지로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기가 급증했다. 이후 사이버 범죄자와 해커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사악해졌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 악성 코드의 일정으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만든다. 해커들은 파일을 열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기한이 지나면 액수가 더 올라가고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 코드를 없애도 암호화된 파일은 복구되지 않아 사상 최악의 악성 코드라고 불린다. 최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랜섬 공격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암호화시켜 놓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어떤 대형 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격을 했다면 지금은 개인들까지로 범위가 넓혀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전에는 어떤 자기 실력을 과시하는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커도 개인보다는 이렇게 그룹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최근엔 충분한 자금력과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피해를 주는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과 방어에 총력을 펼치자 보다 쉽게 해킹할 수 있는 개인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취약점 분석팀의 도움을 받아 웹 해킹을 시도해봤다. 요즘 가장 많이 시도되는 원격 제어용 악성 코드를 피해자의 컴퓨터로 심어볼 예정이다. 먼저 공격자가 웹 해킹 도구를 파일로 첨부해 업로드 해놓는다. 이후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만약 사용자가 별 의심 없이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공격자의 컴퓨터로 바로 해킹에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로써 피해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이다. 해커들이 실제 악성 코드를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원격 제어용 악성 코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함으로써 이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거를 유출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영상을 확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로도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감염 사실도 모른 채 공격자에게 특정 정보를 다 보여주게 된다. 저장된 문서나 사진은 물론 피해자가 입력하는 키보드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나 아이디 등의 중요한 정보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또 공격자의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컴퓨터의 조작도 할 수 있는 상황. 사이버 공격자가 나의 컴퓨터를 훔쳐보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IoT 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사물들이 악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생활 곳곳에 컴퓨터가 침투하게 되고 장착되게 된다면 당연히 모든 인류의 생활에 보안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오늘날 특히 일반 대중들이 그런 사물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 위협 수준은 점차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PC와 달리 24시간 켜져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했을 경우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작진은 모바일 보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 해킹 실험을 해봤다. 공격자가 사용자에게 현혹될 만한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창에 적힌 문자를 보낸다. 사용자는 무심코 문자에 적힌 링크를 다운로드하게 되는데, 이때 공격자의 악성 코드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되고 사용하는 앱이나 주소록, 문자 등 모든 정보가 공격자의 컴퓨터로 전송된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카메라를 원격 조정하는 것은 물론 현재 위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해킹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인지하기가 어렵게 악의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물론 매우 민감하신 분이라면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범행이 이루어지는 시각은 그 사용자가 통상 잠이 든 시간, 폰을 손에서 놓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킹이 되면 공격자는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의 전화부를 이용해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통화 내용을 엿듣고 실시간 녹취까지 가능하다. 또 피해자의 앱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원격 제어까지 가능하다.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인증서가 유출되거나 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거나 또는 보안 카드를 찍어 놓으셨다면 즉각적으로 본인의 계좌에 있는 금액이 털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의 카톡을 상대방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공격자는 사용자의 폰의 화면을 원격적에서 그대로 보면서 사용자가 어떤 암호를 입력하는지, 어떤 계좌를 사용하는지를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해킹 당하기 전에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요령은 무엇일까? 2종류 이상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요. 또 그 외에 이런 식의 원격종을 탐지하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안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셔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좀 약간 의심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이 된다면 초기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ICT 컨설팅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약 340만 건이던 사이버 보안 사고는 5년 사이 약 13배 증가해 4,280만 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엔 하루에 12만 건의 사이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해킹으로 여객기를 조종하는 아찔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디도스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해킹은 사이버 공간 그 이상을 넘어 공익을 해치는 무서운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 간의 사이버 해킹 전쟁까지 일어나기도 하는데, 새로운 사이버 전쟁의 시대, 우리 역시
보안에 총력을 가할 때다. 매일 악성 코드와의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한 보안업체를 찾았다. 수많은 모니터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하루에도 수천 건의 해킹 위협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24시간 원격 관제로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분석하고 침해 시도에 대해서 저희가 탐지 대응하고 분석하는 이제 침해 대응 센터입니다. 저희가 일평균 한 3,4천만 건 정도의 이벤트를 수집하고요. 실제로 그거를 자동 또는 수동 분석을 통해서 실제 실질적인 침해 위협이라는 분석으로 나가는 통계가 하루에 한 4,5천 건 정도 됩니다. 현재 금융기관, 대기업 등 1,600여 곳의 서버와 네트워크에 대해 실시간 보안 관리를 수행하는 원격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설치된 보안 장비를 통해 각국의 사이버 위협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지능형 사이버 위협에 맞서 대응하고 있다.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다 인터넷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자신의 계정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모든 게 다 오픈이 돼버리게 되는 것들이고 금융자산 같은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또한 SNS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글들이 올라가서는 저한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그냥 발가벗고 다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발전하는 IoT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아 보안이 담보된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은 필수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도 간단한 방법으로 IoT 기기를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방식이다. 블랙박스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 혹은 바이너리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을 바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테스팅 방식이고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주어진 경우에 그 소스 코드에 들어있는 보안 취약점을 탐지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IoT 기기의 특성상 다양한 기기들이 네트워크에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환경 자체에 보안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테스팅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술한 글을 말한다. 이 플랫폼에 스마트폰의 소스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몇 개의 취약점이 분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에 많은 취약점이 있는지 연도별로 분류해서 보여준다. 또 각 취약점마다 위험도를 나타내는 점수까지 매겨져 미리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탐지가 된 취약점을 만약에 사용자가 직접 고칠 능력이 된다면 저희의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해주는 구체적인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직접 고쳐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개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라고 리포트를 해주면 제조사 측에서 직접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현재 ICT는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가 진행 중이다. 모든 기계와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제조업에서부터 상상 위의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열어준 간편 결제 서비스인 핀테크, 자동차의 혁명, 미래의 자원이라 불리는 자율주행차까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전, 교통, 의료 등 모두 ICT와 결합해 발돋움하고 있다. 때문에 보안은 미래의 기술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의 공격이 시작된다.
해커의 손에 모든 네트워크가 마비되고 서버가 중단된다. 사이버 공격과 동시에 도로는 마비되고 도시는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진다. 국가 기반 시설 전체 시스템을 일시에 공격해 국가 전체를 공황 상태로 빠뜨릴 수 있는 것. 바로 사이버 테러. 사물 인터넷, IoT 세계가 되면은 IoT 기기들이 안전하지 않은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면 내 것이지만 기기들이 다른 사람, 내 것이 아닌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이라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나의 집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 거고, 누군가가 나의 자동차를 언제든지 내가 타고 있는 순간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나의 집과 나의 차를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 생명이 내가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보안, 이런 사물 인터넷에서의 보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자동차는 혁신적인 편의성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해킹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대학에서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원격 공격 해킹 실험에 성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미국의 한 보안 연구팀은 달리는 자동차를 해킹해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실험에 성공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가 하면 전면 유리의 와이퍼가 제멋대로 작동하고 운전대가 마음대로 움직이기까지 한다. 또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브레이크까지 작동하지 않는다. 2톤짜리 SUV 차량은 통제 불능 상황이 되고 결국 곤두박질하게 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저희 공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유기가 여러 가지 취약점으로 인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고, 그 악성 코드는 디도스용 악성 코드로 분석이 돼서 디도스 악성 코드가 여러 이제 사이트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CCTV가 이제 해킹돼서 그 영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재생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로 해킹이 이제 자주 이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특정 기업을 타겟을 한다거나 특정 사람을 타겟팅해서 그 사람을 어떤 특정 기간 동안 해킹하는 그런 이제 해킹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이미 우리의 생활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 나만의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생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까지 ICT와 연결돼 상상이 현실이 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도 열렸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해킹 위험 또한 높아졌다. 모든 물건을 제조 단계에서부터 사이버 보안까지 고려해 만들어야 하고, 우리 역시 보안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보안은 누군가 이렇게 이런 담당자만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보안의 또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해서요, 내가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보안의 관점도 그만큼 가격이나 어떤 성능 이외에 같이 고려를 해주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해킹을 피해 규모로 환산하면 국내의 경우 2020년엔 17조 7천억 원, 2030년엔 26조 7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국가 신용도 하락과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융합 보안이다. 융합 보안은 물리적 자산과 정보 보호를 합친 것으로 철저한 보안을 추구하는 새로운 솔루션이다. 사물 인터넷의 인프라 구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융합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융합이 자동차,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서 이런 융합 보안에 대한 이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인 유럽은 이 융합 보안에 대한 총괄적인 이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융합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미래부에서는 14년도에 IoT 정보보호 로드맵을 수립해서 개발자가 안전한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서비스 제공자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비스할지, 그리고 정부는 그런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침해 대응하고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대응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합 신산업은 교통,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 기술적인 부분만을 강조해왔던 데서부터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요. 관리 측면에서 기술이라든지 효용성을 중시해왔지만 이게 안보적인 위협, 보안적인 위협이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다소 등한시했던 면이 있단 말이죠. 이런 보안의 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행동 지침이 얼마나 따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법 제도가 개인정보보호법이죠.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푸느냐, 이런 그 과제가 사회적으로 남아 있고, 일반인들도 이걸 어떻게 인식해서 어디까지를 허용할 거냐,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속도만큼 우리의 삶도 더욱 편리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모든 사물이 연결된 ICT 기반의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그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보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